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베트남 물가 안정세 지속 어떻게 팬데믹 전과 비슷할까? 제가 이번에 아세안 지역에 출장을 갔고 특히 이제 베트남 하노이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물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안정이 어떻게 이렇게 팬데믹 전과 비슷할까? 이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네요. 네. 네, 인사이드 미나에서 보면은 베트남 물가가 두 달째 하락하고 있다. 네, 그래서 베트남 물가가 두 달째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베트남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월 CPI가 2.43이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3. 네, 굉장히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베트남이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고요. 베트남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0.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서 3개월 새 2%포인트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트남은 생산, 투자, 수출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만 겨우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가지고 이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참 굉장히 이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대학가에서 3년 전에 이제 팬데믹 전에 3년 전에 그 대학가 근처에 살았는데 그 대학가 하노이 대학교 그 근처에 보면은 이 쌀국수 한 그릇이 대학생들이 주로 먹다 보니까 25,000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25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똑같이 1250원인 거예요.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1250원 주고 쌀국수를 먹을만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이게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식사하고 나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 커피가 뭐 한국처럼 그냥 아메리카노 이런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진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카페 댄 해가지고 아주 진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딱 2만 동 하더라고요. 1,000원 정도 합니다. 1,000원. 1,000원 정도 하니까 2만 동이니까 베트남 서민들이 충분히 마실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과거하고 팬데믹 전하고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커피를 즐기고 있고 차를 즐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분짜라는 게 있는데 이 분이라는 그 쌀국수에다가 삼겹살이라든지 또는 고기들을 구워 가지고 이렇게 얹혀주는 그 오바마가 먹은 그 분짜인데, 이 분짜가 3만 동 1,500원 하고 있는 거예요. 1,500원. 그러니까 과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도 1,500원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가격이고, 또 백반집에 가보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 이렇게 나오는, 또 생선도 있고 뭐 이런 백반인데 요것도 딱 1,500원 하는 거예요. 1,500원. 네, 1,500원 하는 겁니다. 하노이에서. 그러니까 3만 동 정도 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식당에도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 하죠. 네, 그리고 맥주 한 잔, 그러니까 맥주 한 300cc 정도 되는 맥주 한 잔이 시키니까 만동 정도, 그러니까 500원 정도예요. 500원 정도. 또 이제 그 약간 그 하노이에서도 그 지역별로 다르더라고요. 어디 가니까 9,000동, 그러니까
450원 정도, 어디 가니까 만동, 그러니까 한 500원 정도, 어디 가니까 또 11,000동, 그러니까 뭐 한 550원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맥주를 즐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물가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금리도 지금 내리고 있고, 또 이 하노이 주변 그 외곽 지역으로 가보니까 흥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건설 붐이 일어나가지고 신도시를 만들고 있고, 뭐 밤새도록 뭐 사람들이 건설에 뛰어들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또 하노이의 하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엄청난 건설들이 일어나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이 어떻게 이렇게 물가가 안정적일까? 그 시골로 내려가 보면 농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그 제가 시골도 내려가 보니까 농업이 참 발전돼 있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공급망이 잘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급망이. 그리고 소소민족 마을 가보면 거기에도 뭐 옥수수라든지 각종 농업들이 아주 촘촘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공급망이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농업 주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농업을 잘 발전시켜야 되고, 축산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이런 공급망이 무너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식량, 식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충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은 이러한 공급망들을 잘 형성시켜 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상 이제는 전 세계하고의 자체 공급망, 협력망을 만들고, 또 한국의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금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농업, 축산업, 수산업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발전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자영업이 잘 형성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최저임금은 없애야 됩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권익금 제도를 운영해서 나라의 불필요한 예산들을 아껴가지고 국민권익기금에 넣어서 매년 국민권익금위원회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최저임금 제도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래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고,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제도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경제를 아주 유연하게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베트남이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지금 1억이 넘고, 한국의 작년에 무역 흑자 1위국이 베트남인데, 이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베트남 가서 사업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망한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는데, 한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협력을 하면 됩니다. 협력.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협력을 한다든지, 원자재나 중간재 또는 농수산물 등을 협력한다든지, 이런 협력 체제로 가야 돼요. 협력 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베트남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권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 외국인들이 직접 베트남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법인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해요. 외국인들이 뭘 만들면 외국인들 돈 많다 생각하고 모든 비용이 배 이상으로 뛰어버린다라는 거죠. 행정 비용도 그렇고, 변호사 비용도 그렇고, 뭐 세무 비용, 뭐 또 각종 뭐 서비스 비용들이 다 급등해 버리니까 외국인 기업이 발전해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협력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적정하게 뭐 무역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물건을 그쪽에 얼마에 넘기고 잘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에게 맞게 가격을 형성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만들어 두면은 거기까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은 이 아세안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 정부도 아세안 그리고 태평양 개도국들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 중동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쪽 그리고 아프리카라든지 전반적으로 확대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체 공급망, 무역망, 협력망을 만들어 나가고 4차 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지만 한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